1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애플의 실적 부진 쇼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전날 장 마감 이후 나온 애플의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면서 장중 11% 이상 폭락했고 주가 추락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신규 실업 수당과 제조업 지수 등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지수가 반등세를 탔습니다. 다우지수는 0.33%, S&P 500 지수는 0.01포인트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74%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개선됐고 전일 미국 하원은 채무 한도를 한시적으로 효력 중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1.09% 급등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7%, 0.53% 상승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은 전날 장 마감 후 예상에 못 미치는 회계연도 1분기 매출액과 아이폰 판매량을 발표해 시장에 실망을 주며 주가가 12%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날 애플 종가는 $450 47센트로 11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장중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 $705에 비해 33% 내려왔습니다. 이날 최소한 13개 증권사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5천 건 감소한 33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35만 5천 건을 크게 밑돈 것으로 2008년 1월 이후 무려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달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도 전월 대비 0.5% 상승하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 초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일본 정부의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일부 국가들의 환율 조작에 우려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장 일본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 재정위기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에서 쏟아졌던 자금이 글로벌 경제 회복세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1월 HSBC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51.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조업 PMI 확정치인 51.5보다 0.4포인트 높은 결과로 2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상승세를 지속함으로써 올해 중국 경제 안정적 회복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월 2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애플의 어닝 쇼크가 간밤 뉴욕 증시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장중 주가는 10% 이상 폭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일시 거래 중단에 이르기까지 했죠. 이 애플의 폭락으로 결국 나스닥 지수만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미국에서 공개된 경제 지표들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개선시키기도 했는데요. 어떤 지표들이 나왔는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금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결국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S&P 500 지수가 1,5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결국 종가는 보합권에서 마치기도 했죠. 또 애플의 폭락이 나스닥 지수 발목을 잡기도 했는데 3대 지수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13,825까지 46포인트 상승하고 S&P 500 지수는 1,494까지 0.01포인트 상승하였으나 나스닥 종합지수는 3,130포인트까지 2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폭락에도 시초가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 출발후 장중 다우지수는 100포인트 상승하고 S&P 500 지수는 1,5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급락하던 나스닥 지수는 보합권까지 낙폭을 축소하였으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폭을 축소하고 나스닥은 재차 하락폭을 확대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애플 쇼크로 기술주가 부진한 반면 다우와 S&P 500 우량 지수는 상승세가 지속되며 S&P 500 지수가 2007년 내 처음으로 1,500포인트를 장중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다우 지수는 이달 들어 5% 이상 상승하며 1997년 이후 1월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2007년 10월 9일 기록하였던 사상 최고치 14,164포인트까지 3% 정도밖에 남지 않아 사상 최고치 돌파 기대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실적 부진으로 폭락하였으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33만 건으로 직전 주 대비해서 5천 건 감소하여 5년 만에 최대 수준을 보였고 1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AB치가 56.1로 전달 54와 전망치 53을 상회하였으며 12월 경기선행지수는 0.5% 상승해 전망치 0.4%를 상회하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인터넷, 운송, 바이오, 에너지 업종 중심으로 94개 업종이 상승하여 상승 업종 비율이 70%로 비교적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18개 종목, 나스닥 100 종목 중 65개, S&P 500 종목 중 324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률이 60%로 상승 업종이 비교적 많았고 나스닥 또한 애플 폭락으로 지수는 하락했지만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60% 이상 되는 기인상을 연출하였습니다. 넷플릭스가 42% 폭등하고 이베이, 패커, 리서치모션, 아마존, 진리드, 제이시페니, 월풀, 메이시스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장을 주도하였습니다. 시장 특징주로는 영화 스트리밍 회사인 넷플릭스가 주당 13센트 이익을 내 예상 상회하는 실적 발표로 42.2% 폭등하고 복사기 회사인 제록스는 이익과 매출액 모두 예상을 웃돌아 2.31% 상승한 반면 애플은 실적 부진과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450달러까지 12.35% 폭락하고 장중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리서치모션은 2주간 50% 폭등 후 조정을 보였으나 하루 만에 2% 이상 상승하고 마이크론 또한 30% 폭등 후 이틀 조정을 받았으나 오늘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미국 시장 투자 전략은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와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되 연일 상승하며 고가가 갱신되고 있으나 기술적 지표상 가격골 현상에 진입하여 단기적으로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업종별로 보면 애플을 포함한 기술주만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야간 선물지수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260.3으로 마감하며 주간시장 대비해서 0.7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저점 259.60, 고점 261.20으로 1.6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9,810 계약으로 모처럼 2만 계약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간시장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의 유입으로 시초가 강보합 출발로 미국 증시가 개장까지 강보합권에서 박스권이 미국 증시 개장까지 강보합권에서 박스권이 지속되었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의 폭락으로 우려했던 미국 증시가 강보합권에 출발하며 안정세를 보이자 장중에 1.5포인트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미국 증시가 추가 상승에 실패하며 혼조세를 보이자 260포인트를 회복한 채 마감하였습니다. 나스닥 선물의 폭락으로 주간시장의 혼선이 야간시장까지도 지속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449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50계약 매수, 기관은 관망하여 개인은 매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 상승으로 콜옵션은 5에서 15% 상승하고 풋은 5에서 20% 하락하였습니다. 콜옵션은 시초가를 저점으로 장중 30%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다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였고 풋옵션은 장중 30% 넘게 하락하다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하였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로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질지 자세한 전망과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전일 시장은 크게 좀 혼선을 보였는데요. 네.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실적 악화로 개당 전부터 나스닥 선물 지수가 40포인트 이상 폭락하자 국내 증시는 시초가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장중 보합권까지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을 강력하게 매도하면서 1960포인트까지 하락 후 낙폭을 축소한 채 마감하였습니다. 애플 악재와 북한 핵실험 우려, 엔달러 환율 급등으로 현대차, LG전자 등 환율 민간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해 지수 반등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시장 흐름이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돌파에 실패하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1970포인트가 붕괴된 채 1960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회복되었던 5일 21선이 재차 붕괴되며 투자의 부담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또한 140만 원 이하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박스권이 1950포인트 선물지수로 250포인트 지지선을 하향 있다며 당분간 종합지수는 1900포인트 부근까지도 추가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물은 업종과 종목별로 중장기적으로 매수하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은 괜찮지만 선물 옵션은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해서 단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 후 종합지수가 1970, 선물지수가 261포인트 회복 시도가 전개되겠으나 반등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종합지수 1970, 선물지수 261포인트를 고점으로 추가 조정이 전개되며 전일 저점 종합지수 1960, 선물지수 259포인트 초반을 붕괴 가능성도 높습니다. 종합지수 1965, 선물지수 260포인트를 중심으로 치열한 매매 공방을 벌이며 종합지수 1960, 그리고 1950포인트, 선물지수로 259와 258포인트를 지지 여부가 중요한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반등 시 선물지수 261포인트 전후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에는 선물지수 259.5에서 259포인트에 청산하며 259포인트, 258포인트 지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55, 선물지수 258.5, 고점 종합지수 1972, 선물지수 261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시 지지선은 선물지수 259,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지수 261.5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7에서 상한선 262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콜 매도 또는 품 매수 또는 양매단 후 장중 차익 실현 하시고 당분간 오버는 금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와도 쉽지 않겠다.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유럽의 재정 위기로 글로벌 증시가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런 유럽 은행들이 21호부터 빌린 장기 대출 자금을 조기 상환하시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달 말부터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랜만에 이제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LTRO 프로그램이라고 지난해 그 유럽 중앙은행이
이른바 유로존 부채 위기 국가들에게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을 2번에 걸쳐서 1조 유로 이상 현재 유동성을 공급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OMT 프로그램으로 변화되기는 했지만 이 내용이 이제 1년 조기 그 상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달 말인 1월 30일과 다음 달 27일에도 이제 옵션을 행사하는 주요 은행들이 이를 상환할 수 있는 그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스페인과 이탈리아 은행권들이 어느 정도까지 조기 상환에 참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1년이었죠. 12월 22일 그 ECB는 1차 LTRO 프로그램으로 약 유로존의 523개 은행에 4,890억 유로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요. 이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자 추가적으로 2012년 3월 1일 날 800개 은행으로 확장된 5,295억 유로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1, 2차 유동성의 합계 금액은 1조 유로를 넘어가면서 이 LTRO 프로그램의 시장에서의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미소 짓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OMT 프로그램으로 변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LTRO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을 40% 이상이 스페인 은행권이 대출로 빌려갔고 25%가 이탈리아 은행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나 일부 그 재정위기 국가의 작은 은행들도 손을 벌렸는데요. 일부는 아직까지 유로존의 그 금융위기가 완전하게 치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보다 조기 상환의 참여 규모가 낮을 수도 있다는 경계감을 현재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 이후 이 그 윤곽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기 상환되는 자금 규모가 많을수록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만큼 자금 여유가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스페인 은행권이 어느 정도까지 재정 상황에서 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이제 관찰하는 부분인데요. 스페인의 가장 부실 규모가 컸던 방키아나 이런 쪽들은 아직까지 조기 상환에 대해서 이렇다 할 코멘트는 없는 상황입니다. 비교적 작은 은행들이 소량의 금액이지만 2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 규모로 조기 상환을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LTRO 프로그램은 그 연준이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유동성 투입보다는 3년 만기라는 상환 기간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조금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난해 그 제가 설명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유로존의 그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1%로 금리의 대출을 해간 은행들이 이를 굴릴 때가 마땅한 수요처가 없자 이를 ECB에 재예치하면서 역마진이 발생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대출 금리가 1%를 넘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아져서 여유 자금으로 굴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나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그 유로존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은행들의 족쇄를 다시 묶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판이 많았다는 점, 이런 점이 이 성격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LTRO 만기 도래, 앞으로 유럽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는 어떻게 영향을 또 주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LTRO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그 효과가 있는 듯해 보였지만 예상보다는 그 효과에 대한 그 명확성 이런 부분에 논란이 좀 커지면서 추가적으로 LTRO 프로그램이 나올 개연성은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임시적인 방편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른바 Outline Monetary Policy OMT 프로그램으로 드라기 총재가 이를 바꾸면서 선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국채를 1년에서 3년 만기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현재 가동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스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스페인이 완강히 현재 버티고 있는 상태죠. 이런 흐름으로써
LTRO 프로그램은 OMT 프로그램으로 현재 변화된 추세가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의 굵직한 주요 은행들이 이번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월가의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영국의 바클레이즈 등은 이른바 올해 1분기 정도에 2천억 유로 정도는 충분히 여러 국가들의 주요 은행을 통해서 조기 상환을 가져갈 수 있다. 조기 상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은행의 재정 상태와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읽힐 수가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수치를 저희가 한번 복귀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쪽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1월 HSBC PMI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2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수로서는 이제 5개월 연속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HSBC PMI 제조업 지수는 42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더디긴 하지만 꾸준하게 경기가 현재 확장 국면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점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 내용이 발표되면서 비교적 아시아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재료로서의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1월 PMI 지수는 51.9, 제조업의 경기 상황도 여전히 저점에서는 현재 반등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월이 51.9, 12월은 51.5였습니다. 0.4포인트가 올랐고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제시하는 중국의 PMI 지수보다는 현재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지난 4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중국이 3분기가 경기 저점이었다는 확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신뢰도는 상당히 현재 개선되고 있고, 특히 12월 수출 증가율이 14%로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과 국영기업 중심으로 많이 신장을 해서 이런 중소기업들의 온도차가 좀 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중소기업까지 온기가 여전히 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수치로서 시진핑 총서기가 추석직에 오르는 오늘 3월 시장의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현재 무르익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조업 PMI 세부 항목으로 보면 이 수출 성장세는 다소 미진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생산지수나 고용지수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역시 중소기업들의 경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목도해 볼 때 세부 항목으로서는 수출 항목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선 50은 넘어섰고요. 50.1로 간신히 50의 턱걸이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수출 증가율이 12월에 14%나 증가하면서 상당히 신장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1월 HSBC 제조업 PMI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목도할 수 있는 기회로서는 조금 부진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생산과 고용지수에서는 꾸준하게 현재 고용이나 생산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분야별로 상당히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점은 다소 우려 섞인 부분이지만 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조금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시장은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제조업 PMI 지수 선전으로 이 추가 부양책이 늦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어제 중국 증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 약세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기대감인데 네. 이제 지표는 잘 나오게 되면 경기 부양책의 강도가 좀 엷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시장과 투자자들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HSBC PMI 제조업 지수는 현재 예비치고요. 다음 달 1일 이제 확정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50일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진핑 총서기는 제조업 경기 부양 이런 쪽보다는 분배와 부패 척결 이런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가져가고 있어서 시장의 기대만큼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홍콩의 그 부동산 경기는 버블을 우려할 수 있을 만큼 부동산 가격에 꿈틀거리는 내용도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부양책은 부동산 쪽을 제외한다면 시기의 문제일 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부양책이 예상보다 더 져지거나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나 지준율 조작 카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 되면 3월 이후부터는 약간의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나타날 개연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춘절을 앞둔 경기 상황은 무난하게 1월과 2월에 제조업 PMI에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을 것으로 안정된 흐름을 기대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 순서는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부진도 영향을 줬고 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가 어제 4% 이상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특히 수급도 안 좋았죠.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가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현선물에서 상당 부분 많은 매도세가 흘러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지수가 어느 정도 충격을 좀 받은 흐름이었습니다. 1964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애플 실적도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국제무역위원회의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IT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내림세를 기록했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요, 실적의 부진에 대한 논란이 나오면서 상당 부분 좀 매도가 흘러나온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외국인들이 결국 장 막판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기관과 함께 종반 매도 기록했고요. 510포인트를 하회한 508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방위산업체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주가 동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좀 약화된 흐름 속에서 차별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양 시장 다 모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전체 지수 하락폭보다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장세의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독특하게 특징적인 부분들은요. LG 이노텍 같은 종목군들이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은 전일 IT 전반적인 하락세에서 또 다른 어떤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이어서 수급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연일 들어서 뉴욕 증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일 매도세가 나오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예, 우선 뱅가드 펀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뱅가드 펀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전에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지난 11월, 12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매수세가 대부분 프로그램에 기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익 프로그램이든 미차익이든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가 많았고요. 이런 시장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사분기 배당 이후에 옵션 만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뱅가드 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연말에 계속되었던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는 프로그램 매도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선물 같은 경우에도 1월 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최근
1월 달 들어서의 매도 규모를 본다면 어느 정도 상당 그 반등이 나오는, 즉 환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에 거의 이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은 또 선물 측에서의 안정적인 어떤 그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매도세도 어느 정도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차에 대한 주가 흐름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4% 이상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바닥을 다질 것이다, 이런 전망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현대차의 전일 같은 경우에는요, 전형적인 울고 싶은데 뺨 맞는 흐름이었습니다. 주가 하락이, 4분기 실적 하락이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좀 하락했었고요. 원년 환율에 대한 리스크 상당히 좀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 원년 환율이 전일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환율이라는 것도 너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어떤 한국은행에서의 방어적 측면이 좀 부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 개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살아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현대차의 실적이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만 떨어지는 것보다 그 떨어지는 속도가 더 문제가 되거든요. 최근 너무 빠른 속도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현대차의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재료가 이제는 악재가 시장에 흘러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원달러뿐만 아니라 원엔까지의 어떤 환율의 어떤 반등과 더불어서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 시점에 현재는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도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조금 확인을 하고 뒤늦게 대응해 보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대형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아까 외국인의 수급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매수하기는 좀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아직은 어떤 박스권장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단기적인 4분기 실적을 떠나서요, 이제부터는 뭐 순간 지금 수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종목별을 차별화는 나타나겠지만은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을 본다면 이 전년, 즉 2012년의 실적보다는 2013년의 기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종목들이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 조금씩 모아가고요.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 위주로 조금씩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단기적으로 실적의 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중소형주, 지수에 민감하지 않는 중소형주만은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 또한 미리 실적이 좋을 기업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실적이 발표되어서 올라갈 경우에는요,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수익을 좀 짧게 잡는 전략이 지금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대형주 물론 좋은 상황이지만 역시 단기적으로는 종목별 순환매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박스권 장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다음에 오늘 또 금요일장이기도 하죠. 오늘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역시 대형주의 오늘 관심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애플의 실적 부진이 과연 삼성전자 등의 우리나라 IT 기업에 과연 득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파이 문제 같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요, 성장 시장에서 이제 성숙기 시장으로 좀 진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정말 큰 우려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실적이 악화가 곧 삼성전자나 다른 스마트폰이나 IT 업체들의 어떤 마켓시어가 커지는 부분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성숙기로 들어간다면 전체적으로 좀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하는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올 한 해의 가장 이제 펀더멘탈 역시 우수한 부분은 IT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의 흐름이요, 상당히 좀 재밌는 것은 어떤 시점에서는 저퍼가 퍼주, PER이죠. 좀 부각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고퍼주가 또 부각될 때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의 장세, 즉 연말 이후의 장세를 본다면 저 PBR, 즉 자산주 개념이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일반적으로 통신이라든지 철강 그리고 금융업 포함이거든요. 은행이라든가 증권, 유틸리티 이들 군들이 저 PBR 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 PER주가 아니라 고 PER주 즉 실적보다는 올 한 해 성장이 더 가속화되는 종목 위주로 좀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요즘 시장의 특징이 아니겠나. 따라서 지금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는 IT군 접근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인 시세는 저 PBR군에서 좀 더 시세가 좀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종목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장 관심 종목은요. 시장의 대형주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소형주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JVM이라는 종목인데요. 약국 조제 및 관리 자동화 솔루션으로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관련 산업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군들의 실적이 없는 종목들은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면 실적이 좋고 마켓시어가 확실히 굳어있는 종목 위주로는 상당히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JVM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이런 약국 제조기 관련해서는요 71% 정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한 78%, 한국 시장 93% 독점적 지위이기 때문에 거의 흔들릴 가능성이 없고요.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 같은 경우에도요 전년비 최소한 한 30% 이상 정도 좀 늘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접근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차트 상으로 본다면 가장 최고가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상승해 왔던 어떤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장기적인 트렌드로 본다고 할지라도 탄탄한 어떤 그 강세 흐름들이 추세를 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신고가 종목은요 원래 붙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지금 JVM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과 기대치를 가지고 52,500원 선, 현재 오늘 가격이 52,900원이니까요 전일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52,500원 선이면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1차 목표는 한 6만원 선권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다만 시장의 어떤 변수라든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새로운 변수가 돌발적으로 나오면서 49,000원 정도를 하회하는 가격이 형성될 경우에는 손절매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어렵지만 또 이렇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오르고 있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JVM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 김영중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오늘 내일 사이 국회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어제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 상정된 기업 분할 및 지배구조 개편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5%의 지분을 보유한 3대 주주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지주사 전환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이래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영업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원화 강세를 꼽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고객의 거래 내역을 외부에 제공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도이치증권, 크레디트 스위스증권 서울지점, CLSA 코리아증권에 대해 각각 3,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목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어제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총리 후보자를 직접 소개했는데요. 김 후보자가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 인수위원장을 맡아 분과별 인수위원들과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교감하면서 인수위를 합리적으로 이끌어왔다며 김 후보자가 살아온 길을 보면 늘 약자 편에 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후보자는 소아마비를 딛고 헌법재판소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박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발탁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지체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1944년 제2대 헌법재판소장에 오른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앞으로 역할이 부여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기업 분할 안건에 반대 입장을 정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 입장을 정한 겁니까? 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어서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기업 분할 및 지배구조 개편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10월 말 동아제약을 지주회사 동아소시오홀딩스와 그 아래 사업 자회사인 동아ST로 분할하고 홀딩스 아래 비상장 법인인 동아제약을 신설해 바카스 사업과 일반 약 사업을 맡기는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지배구조 개편 추진 여부를 가리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9.5%의 지분을 보유한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지주사 전환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인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어제 브리핑에서 비상장사로 분리하면 동아제약의 수익 창출원인 바카스와 일반 의약품 수익이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주주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국민연금의 횡보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새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에 본격적으로 복을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측에서는 경제 민주화 등 다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주 가치에만 중점을 둔 결정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미 국내 증시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커질 만큼 커져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수는 지난 2010년 말 139개사에서 지난해 말 222개사로 급증했고 지분율이 9%를 넘어선 기업도 60여 곳에 이릅니다.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총 2,565건 가운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총 436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1년 7.03%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네.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인한 환율 쇼크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4, 4분기 매출 22조 7,190억 원, 영업이익 1조 8,319억 원을 기록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0.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1.7% 감소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영업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원화 강세를 꼽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4, 4분기 영업이익 감소에는 원화 강세 등 환율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상반기까지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하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며 수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환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결제 통화 다변화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또 통화 플랫폼 생산 비중도 기존 75%에서 81%까지 끌어올려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외국계 증권사가 고객의 거래 내역을 외부에 제공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어떤 증권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어제 도이치증권,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 서울지점, 그리고 CLSA 코리아 증권 등 3개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조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기간주의 등 제재 조치를 하고 각각 3,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이치증권은 지난 2009년 2월 4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고객 동의 없이 약 6,300여 명의 해외 투자자 거래 내역 정보를 5개 국외 계열 회사와 공유했습니다. 해외 계열사 직원들은 주문 전달 시스템에서 해당 고객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했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 서울지점과 CLSA 코리아 증권 지점도 같은 내용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